이번에는 자, 사회지문에 인문지문에 해당한 걸 해볼게. 현대 언어학자들은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필연적으로 결부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언어가 인간의 사고 능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과 합리적 사고가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긍한다. 이 정도까지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니? 그치? 왜냐면 기본적으로 언어와 그치? 인간의 사고는 결부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언어와 인간의 사고랑 연관성을 얘기했어. 당연하지. 언어학자들이니까. 그치? 자,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현대의 분석 철학자들은, 자, 이번엔 현대의 분석 철학자들은 언어를 명료하게 분석함으로써 원인, 결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다. 자, 이렇게 현대 분석학 철학자들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무튼 1문단은 크게 자, 흐름을 얘기한 것 같고, 자, 두 번째 문단부터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프레게는, 자, 그럼 이 사람은 라지 A.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를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들에 대응시켜 언어의 이해를 세계의 이해로 확장하려 하였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봐봐라.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를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들에 대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건데 얘들아. 언어는 명제잖아. 세계는 사실들이잖아. 요건 되게 유명한 언어 지문, 인문 지문이기 때문에 요건 조금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아마 EBS에 있었으니까 나왔을 거니까. 그치? 자, 이때 자세히 해보자. 그래서 언어는 명제, 세계는 사실들의 대응이 돼서 언어의 이해를 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의 이해를 세계의 이해로 확장하려 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는 논리적으로 명확히 처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봐. 언어는 논리적으로 명확히 처리될 수 없다라 그랬잖아. 근데 그 언어의 기본 수식어가 뭔가 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라고 딱 제안했어. 그지? 수식어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한다면 그건 뭐야? 명확히 처리될 수 없다고 봤다. 참 또는 거짓의 진리값을 지니지 못하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자, 그럼 이제 반면 가보자. 자, 우리가 좋아하는 십자가네. 자, 반면 러셀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프레게가 A라면 러셀은 B니까 십자가는 당연히 뭐야? 그렇죠. A하고 B가 십자가가 성립됐어. 러셀은 이러한 주장을 자 반박했대네. 그치? 그건 뭐야? 가상의 존재를 포함하는 진술을 진위의 판정이 가능한 여러 명제의 결합으로 분석을 했네. 자, 다시 한번. 가상의 존재인데 그거를 진위의 판정이 가능. 이게 뭐야? 진위의 판정이 참과 거짓 판정이 가능한 명제의 결합으로 분석했대. A하고 B는 반대지. 이를 위하여 러셀은 라지 B는 고유의 존재를 지칭하는 언어 기호를 대상을 유일하게 특정하는 구절인 한정 기술구로 교체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자, 지금 당장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봐봐.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언어 지문, 논리 지문은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한 번에 머리에 들어오진 않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 미안해. 그래서 일단 하나를 해봐. 언어 기호를, 그치? 언어 기호를 유일하게 특정하는 구절인 한정 기술구로 교체.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분명히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질 거야. 자, 어떻게 이어지나 한번 가보자. 세 번째 문단. 가상의 존재 X에 대응되는, 자, 봐. 한정 기술구 나오지? 한정 기술구가 그 F일 때 X는 G이다라는 진술은 고유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그 F는 G이다로 치환된다. 그랬어. 자, 여기서 X에 대응되는 기술구를 그 F라고 했잖아. 그 F. 그지? 그러면 X는 G이다라는 진술은 고유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즉 고유의 이름이 X라고 했을 때 가상의 존재잖아. 그 X를 대신하는 게 뭐야?
그 F잖아. 그러면 그 F는 G다로 치환되는 건 당연하지. 자, 그럼 러셀의 분석에 따르면, 라지 B에 따르면 이 진술은 F를 만족하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 실제한다. F를 만족하는 대상은 단 하나이다. 그 유일한 대상은 G라는 성질을 지닌다와 같은 명제들이 모두 참일 때, 그지? 그때는 참인 명제가 된다. 됐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어차피 가상의 존재가 X란 말이야. 근데 그 X를 그 F라고 표현해놨잖아. 그지? 그럼 자, 여기서 봐봐. F를 만족하는, 자, 여기 봐. 여기야. F를 만족하는 대상이, 왜? 그 F는 G다라고 했으니까 F를 만족하는 대상이 적어도 하나. G라고 실제하지. 그리고 F를 만족하는 대상은 단 하나다. 그 유일한 대상은 G라는 성질을 지닌다와 같은 이 명제들이 세 개가 다 모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다. 모두 참일 때, 이제 뭐야? 그 F는 G다가 참이 된 명제가 되지. 이로써 이 진술은 진리값을 명확히 가지게 되어 논리적 판단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있어. 러셀은, 자, B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 언어의 모호성을 해소하면, 자, 뭐라고? 모호성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면, 조건문 면이야. 언어를 통해, 아까 뭐야? 언어. 결국 여기서는 한정 기술구를 통해 세 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됐니? 그러면 풀에게는, 야, 가상의 것, 그지? 이거는 뭐 할 수, 존재하지 않는 거는 뭐야? 진리값을 따질 수 없어.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러셀은 그거에 뭐야? 여기서 반박을 했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자. 자, 이와 또 달리가 또 나왔네. 그럼 또 십자가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러면 초기에 비트겐슈타인 나오는 거. 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데, 초기에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이 사람을 일단 C라고 하고, 이게 초기라는 건 그 다음 기, 중기, 후기가 있다는 거네. 자, 일단 초기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의 대응 관계를 인정은 하면서도 언어를 통해 세계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요게 초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거니까 뭐에 가까워? A에 가깝네. 그지?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은 그와 관련된 명제들의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명제의 진위, 참과 거짓은 현실 세계의 경험적 사실을 통해 판별된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경험적 사실만 가지고 판별되는데, 그지? 여기 아까 위에서 말한, 그지? 여기서 요거 색깔 보여줄게. 존재하지 않는 거면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A를, 요 부분은 지금 A를, 인정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비트겐슈타인은, 자, C는 사물의 속성이나 지각되는 현상은 명제, 사물들이 존재하고 관련을 맺는 원리인 세계의 구조는 명제 구성의 토대가 되는 논리적 규칙에 대응된다고 보았다. 자, 이거 좀 자세히 봐야겠다. 자, 뭐라고? 사물의 속성, 지각이 뭐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게 지각이잖아. 이런 거는 명제가 되고, 사물들이 존재하고 관련을 맺는 원리는 명제 구성의 토대가 되는 논리적 규칙에 대응된다고 봤다. 자, 그럼 봐봐. A는 A인 동시에 A가 아닌 것일 수는 없다라는 표현은 논리적 규칙 중 하나인 모순율을 나타내는 언어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모순율. 논리학에서 되게 중요해. 응? 당연하지? 야, A가 A엔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다. 이 말 한번 생각해봐. 국도가 국도인 동시에 국도가 아닐 수 있니? 말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A가 아닌 것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국도가 국도인 동시에 국도가 아닌 것일 수 없다. 이 말은 모순율을 나타내는 언어래. 자, 그에 의하면, 자, 그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모순율과 같은 논리적 규칙, 이건 논리적 규칙이지. 그건 세계가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함을 보여줄 뿐 경험적으로 그 진위를 판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지? 뭐야? 논리적 규칙을 보여줄 뿐이지 경험적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는 거야. 이는 논리적 규칙에 대응되는 세계 구조 역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그래,
초기의 비트겐슈타인 C야. 됐지?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문단 가보자. 이에 대해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에 내포된 자기 모순을 지적했다. 야, 자기 모순을 지적했대. 세계 구조가 논리적 규칙에 대응된다는 언어적 표현이 이미 세계 구조에 대한 설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 세계 구조가 논리적 규칙에 대응되는 순간, 그지? 언어적 표현이 세계 구조에 대한 설명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야. 이러한 문제를 자각한 비트겐슈타인은 후기는, 그지? 똑같은 C인데 스몰 B라고 하면 어떨까? 올라가서 얘는 스몰 C 중에 초기니까 스몰 A, C-A와 C-B라고 해보자. 후기에 이르러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어. 그러면서 언어는 다양한 사용 맥락에 따라 세계와의 관계를 달리한다는 주장. 그러니까 주장을 펼쳤어.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뭐야? 스몰 B가 되겠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가 철학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언어를 통해 세계 본질을 구명하는 것은 더 이상 철학의 목적이 아니다. 언어는 현실 세계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도 맥락에 따라 유용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미 유용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때문에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봐봐, 얘들아.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자, 봐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 언어는 더 이상 문제도 야기하지 않아. 알았어? 그러므로 언어를 통해 세계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더 이상 철학의 목적은 아니야. 아니,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를 갖고 어떻게 해? 그지? 그러니까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도 맥락에 따라 이제는 뭐야? 유용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유용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이제 이걸 가지고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비트겐슈타인도 러셀의 의견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을 독해봤고, 자, 14번을 보자. 현대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끊었지? 언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사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얘들아, 1문단을 보면 현대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사고가 결부됐다 그랬지, 언어가 없으면 사고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탈락. 자, 프레게에 따르면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언급하는 문장도 참인명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하지 않는 대상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명제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므로 틀렸고. 자, 러셀에 따르면 거짓인 명제를 내포하는 진술은 언어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잘 봐 얘들아. 거짓인 명제를 내포하는 진술. 아까 여기에 한정 기술구가 있잖아. 한정 기술구를 통해서 참이나 거짓, 진리값에 따라 참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짓도 역시 뭐야? 진리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명제가 되는 것이므로 배제되어선 안 되겠지. 그지? 자, 다음에 러셀에 따르면 세계 구조가 언어를 통해 설명될 수 없다는 주장. 요게 아까 누가? 비트겐슈타인이 초기 한 주장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미 세계 구조에 대한 언어적 설명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여기에, 자, 요 문단에 무슨 문단이야 여기가? 그지? 마지막 문단에 정확하게 그대로 있지. 여기. 그지 얘들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도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를 통한 세계 이해는 자연언어의 모호성이 해소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자, 초기든 후기든, 초기는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고, 후기는 뭐야? 이제 언어는 더 이상 뭐야? 철학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모호성이 해소된 이후에 언어를 통한 세계 이해가 된다고는 한 적 없고, 요건 누가 했어? 그래, 러셀, B가 한 거지. 자, 15번을 보자. 자, 이건 A에 제시된 관점이야.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초기 얘기야. 자, 1번.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얘들아, 경험적 사실에 의존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하다 그랬니? 가능하지 않다 그랬지? 틀렸고. 2번. 지각되는 현상에 대응되는 언어의 논리적 규칙을 나타내는 언어는 어떠한 측면에서 다를까 그랬는데, 지각되는 현상은 뭐였어? 아까 여기서 A에서, 그래, 앞에 있지? 경험적 사실을 통해 판단되고 명제의 진위가 되는 거잖아.
여기 빨간색으로 보여주면 요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 지각된 현상에 대응되는 언어의 논리적 규칙을 나타내는 언어는 어떠한 측면에서 다를까 했을 때 얘는 진리값을 뭐 할 수 있어? 따질 수 있지만 얘는 그걸 따질 수 없지. 그냥 논리적 규칙으로 설명만 가능한 거지. 논리적 규칙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자, 3번. A인 동시에 A가 아닌 것이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 거쳐 입증될까 그랬는데, 야, 이건 모순율 설명이잖아. A인 동시에 A가 아닌 것을 어떻게 입증하니? 입증 못하지. 맞지? 4번. 언어와 세계의 대응 관계가 명제들의 진위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이유 그랬는데, 자, A를 잘 봐. 언어와 세계의 대응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지니?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잖아. 자, 5번. 사물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 사물들이 존재하고 관련을 맺는 원리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는 이유. 예, 여기서 사물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관련을 맺는 원리로 확장되는 얘기가 라지 A에는 전혀 없었어. 자, 이제 16번 가보자. 자, 이런 문제용 많이 봤잖아. 그지? 적절하지 않은 거고. 자, 먼저 1번. 풀에게 명제는 사실에 대응되므로 언어에 대한 이해는 곧 세계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예, 좋아요. 2번. 자, 이번은 후기네.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어. 특정한 언어 표현이 사용된 맥락을 확인하기 전에는 그 언어가 세계에 맞는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좋아요. 3번 러셀. 대상을 유일하게 특정하는 구절로 가상의 존재를 지시하는 언어 표현은 진리값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들의 결합으로 분석된다. 아까 진리값을 판별할 수 있다 그랬지? 좋아요. 자, 4번 초기 비트겐슈타인. 모순율을 토대로 하여 구성되는 명제들은 경험적 세계와 무관한 사실을 지시한다 그랬는데, 자, 봐. 모순율을 토대로 하는 건 여기도 나왔지만, 자, 봐. 모순율이 아까 이거 위에 문제도 있었지만 모순율이 여기 있잖아. 그럼 모순율과 같은 논리적 규칙은 세계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보여줄 뿐 경험적으로 진위를 판정할 수 없어. 판정할 수 없고 논리적 규칙에 대응된 세계 규칙이 설명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 나왔지만 이런 논리적 규칙은 어떻게 돼 있나 봐. 얘들아, 비트겐슈타인은 사물의 속성이나 지적된 현상은 명제,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원리인 세계의 구조는 뭐라고? 명제 구성의 토대가 되는 논리적 규칙에 대응된다 그랬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대응된다는 말은 뭐야? 경험적 세계와 즉 세계 구조와 즉 진리값을 따질 수 없다 그랬지. 경험적 세계에 대응된다 그랬잖아. 대응된다는 건 뭐야? 무관하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무관하다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 됐지? 자, 5번도 봐. 세계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세계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거를 설명이 될 수 없다 그런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경험적 세계하고 무관하다는 설명할 수 그대로 진리값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랑 관련 없다는 말은 다르지. 오케이? 좋아. 자, 17번. 자, 보기 문제인데 긍정설 문제고, 자, 보기 없이 한번 가볼게. 일단 풀에게 견해에 의하면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진술은, 자, 주어 논리적 분석이 될 수 없다는 갑의 입장. 잘 봐. 허구적 대상에 대한 진술은 논리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갑의 입장은 풀에게는 이걸 찬성하겠니? 맞니 안 맞니? 그렇지. 허구적인 것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입장은 풀에게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근데 이걸 옳지 않겠군 그랬으니까 틀렸지. 자, 이번에 러셀 가보자. 러셀의 견해에 의하면 실제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진짜. 자, 실제하지 않는 사물에는 명확한 진리값을 부여할 수 없다는 갑의 입장. 잘 생각해봐. 진리값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부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없다 그랬잖아. 그럼 없다 그랬으면 옳겠다 그래서 옳지 않다고 하겠어. 당연히 옳지 않다고 하겠지. 자, 3번. 러셀의 견해에 의하면 한정 기술구를 활용했어. 그래서 비존재자에 대해 언급하는 진술. 자, 비존재자야. 현실의 상황과 무관하게 거짓이 되거나 참이 된다는 입장은 옳겠군. 이건 가능해. 근데 잘 봐. 아까 현실의 상황과 무관하니 당연히 아까 그거 여러 가지 한정 기술구 조건에 맞춰야 되지. 그러니까 무관하게가 틀렸지. 자, 다음 4번. 초기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면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문장. 자, 초기니까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문장은 세계를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 없다는 갑의 입장. 생각해봐.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활용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의견하고 일치하지. 그러므로 옳지 않겠군이 아니라 옳겠군 그랬어야지. 이해되니? 자, 5번. 이번 후기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문장도, 자, 이게 마지막 문장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한 입장이 일치하지. 그러므로 옳겠군 했어.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